네, 안녕하세요. 조경이는 책의 정원 조경이 가드너. 신화 북토크의 이인식 카펜터입니다. 네, 와 우리 카펜터님 벌써 우리 이제 에피소드 4예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에피소드 4는요 여지없이 신화는 변신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신이 뭘로까지 갈까요? 우리 메타버스, 디지털 혁신. 이거 모든 거 다 우리 이인식 카펜터님께서 이 연결해 주셨는데요. 매 회마다 놀랐습니다, 카펜터님. 그리고 우리 카펜터님도 요즘에 많이 변신하고 계세요. 덕분에 조경이 가드너 덕분에 정말 변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변신에 대한 이야기를 비슈누와 제우스의 변신. 네, 제우스의 변신은 알아요. 제우스가 뭐 하면은 변신의 귀재 그리고 바람둥이의 변신 뭐 이런 걸 해서. 근데 비슈누는 인도네요, 그렇죠? 아마 그리스 신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네. 인도 신화를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네. 동양의 신화, 특히 인도 신화, 중국 신화, 또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네. 처음으로 인도 신화를 소개하고 그 인도 신화의 주역, 그러니까 인도 신화의 제우스라고 할 수 있는 비슈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인도 신화의 제우스, 제우스입니다. 비슈누. 양쪽 비슈누와 제우스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네. 비교해 보시면 동양과 서양의 윤리적인 측면까지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오, 기대됩니다. 한번 네. 그럼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가 그러면 이제 비슈누부터 시작하네요. 제우스가 아니라. 이 비슈누는 변신하는데요. 네. 결론적인 말씀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제우스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혀 동서양의 변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특히 비슈누를 소개하는 이유는 요새 메타버스가 떠가지고 여러분 메타버스 사용자들이 자기 분신을 쓰는데 그 분신 이름이 뭐죠? 바로 아바타죠. 아바타. 그 아바타가 이 아바타라 비슈누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서 메타버스 디지털 전환이 같이 연결되는데요. 네. 인도의 장세 신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그리스 신화나 네. 중국 신화는 장세 신화가 처음 시작할 때 카오스 시작했죠. 네. 근데 인도 장세 신화에 카오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힌두교가 중심이 되는데요. 힌두교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가 유지됐다가 파괴된다는 걸 반복한다. 수없이 반복한다고 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과정, 창조, 유지, 파괴 각각 담당하는 신 이름이 있어요. 그 창조를 주관하는 신은 아마 들어보신 브라흐마라고 그러고 세계 유지는 오늘의 주인공 비슈누. 그러니까 저 세계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근데 특이한 건 비슈누가 피부가 아주 검어요. 검고 손이 4개나 달려 있어요. 정말 특이한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비슈누가 들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 파괴, 시바라는 그 영화, 그런 시바의 영화에 그런 이름도 비슷한 거 들어볼 수 있는데 그 파괴의 신이 있는데 즉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세 신이 이 온 세계를 주관하는 겁니다. 이게 또 인도에서는 계급으로도 나눠지니까요. 예, 그렇죠. 부분으로. 가스도 네. 있고, 근데 이제 네. 그런 식인데 어쨌든 그래서 인도 신화에 보면은 태초, 네. 예, 그리스나 저기 중국은 카오스 혼돈이 있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태초에 바다에 우유 바다예요. 지금 그림에 우유가 쫙 있고 그 우유 바다에 연꽃이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 생각하는 태초는 정말 아름다운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연꽃 안에서 비슈누가 잠을 자요.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잠을 자는 동안에 꿈속에서 우리 우주가 창조되고 유지되고 파괴되는 그런 순환 과정을 겪는다고 인도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하나 있죠. 여자가 네. 여신이 바로 락슈미, 네. 이 비슈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 둘이 드러놓 있죠. 하나 이제 비슈누 드러놓 있고 그림 보시면 네. 락슈미 그 이게 길다랗게 있는 게 바로 아난타는 뱀입니다. 우주의 뱀. 아마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여행 가신 분들은 그 캄보디아에 가보면요 서원에 이 아난타라는 뱀이 쭉 꽈리를 들고 앉아 있는 그림을 보실 때 그 아난타입니다. 그리고 신화마다 불사조 피닉스가 있는데 네. 이 그림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인도의 피닉스는 바로 가루다입니다. 그래서 그 가루다 새를 타고 이제 비슈누가 돌아다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그 메타버스와 연관시키려면 아바타라는 용어를 이제 설명해야 할 텐데 그 아바타의 어원이 바로 아바타라입니다. 아바타라. 아바타라에서 아바는 내려오다. 어디로? 땅으로. 즉 신이
지상에 강림했을 때 그 신이 하강했을 때 화신 이걸 우리 아바타라 그러고 오늘날 그게 아바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비슈누가 어떻게 변신하느냐? 무려 432만 년 동안에 정말 이거 헤아릴 수 없이 긴 그쵸. 세월인데 그동안에 딱 10번 아바타라 변신이 돼서 이 세상을 구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 신화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질서와 정의가 무너지고 인간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비슈누가 지상에 내려온다. 네. 이제 그런 게 아주 핵심이 되는데 그러면 궁금하시죠? 어떻게 비슈누가 변신을 했을까요? 10번 변신합니다. 활빈도님 그거보다 또 한 번 잠깐 궁금한 게 그럼 10번 화신이 되어서 세계를 구한다고 하면 이 스토리도 있겠네요. 그 10번에 어떻게 세계가 문제가 돼서 왜 아마 얘가 비슈누가 내려왔는지에 대한 스토리. 그게 이제 인도 신화의 스토리텔링, 장세 신화. 재밌겠네요. 그게 이제 하나하나가 네. 정말 10번이면 10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 하나하나가 전부 얘기 아기자기한 얘기고 그게 이제 네. 그 그리스 신화의 장세 신화가 비슷한 네. 그런 얘기면 그러면 시간 관계상 네, 네. 그 다음번에 그건 해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우선 10가지 아바타로가 어느 것들이었는지만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10가지 아바타가 있는데 음. 5가지는 사람이고 네. 5가지는 동물이에요. 네. 그 첫 번째 화신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왜 물고기로 비슈누가 변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시죠? 물고기로 변해가지고 홍수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갖고 아주 착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홍수가 올 테니까 뭘 준비하죠?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배를 타고 홍수가 오니까 대홍수에 배를 타고 딱 살아남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비슈누가 인간의 조상을 낳게 하고 두 번째가 거북으로 또 변신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 신화의 악마는 아수라. 아수라가 암리타를 뺏어가려는 암리타가 뭐냐면 불로장생하는 정말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물이에요. 그 물을 아수라가 못 가져가게 이 거북이가 지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 화는 멧돼지로 바뀌어서 이 우리가 살던 이 땅이 돼지가 물속으로 막 잠기려고 그래요. 네. 그럼 끝장인데 그 멧돼지 어금니로 그 돼지를 끌어올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비슈누가 인간을 구하는 거, 세상을 구하는 거죠. 네 번째 화신은 사자 인간. 그러니까 사자 인간이라는 건 뭐 머리가 사자고 몸뚱이 인간 이렇게 합성물인데 사자 인간이 돼가지고 마왕 인도 신화의 마왕을 8개 조각으로 잘라서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살벌하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난장이라도 변해요. 난장이로 변해서 악마를 땅속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5번째 화신 소개했죠. 또 네. 나머지 5번도 궁금하시죠? 네. 6번째는 파라수라마에서 그 폭군을 또 파멸시킨 얘기 나오고 이제 7번, 8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인도 신화에서 라마, 크리슈나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 신화의 서사시가 2개 있는데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그 주인공이 바로 라마, 크리슈나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비슈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도 서사시의 주인공은 사실은 라마, 크리슈나이지만 그거는 누구냐? 비슈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슈누가 인도 신화의 가장 중심 인물 제우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도 사실은 비슈누의 분신이고 아바타랍니다. 석가모니가 붓다가 이건 좀 석가모니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인도 신화에서는 네. 비슈누의 화신이 그렇죠. 불교 석가- 쪽에서 또 이거 영상 그렇죠. 들으면 또 그냥 시달타는 자기 개인이 득도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신화에서는 신화의 얘기를 주장이니까. 하고 있어요. 어쨌든. 네, 마지막 10번째 네. 신화는 칼키락에서 네. 날개 달린 이 백마 하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을 하냐? 마지막이 10번째 네. 악마 아수라를 물리치고 정의를 이 세상에 부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32년 동안에 계속 우리 인간 세상이 종말했다가 시작됐다가 이런 걸 반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비슈누의 아바타라. 궁금하시죠? 우리 인터넷에서 메타버스에서 우리 네티즌들이 이런 역할을 하나요? 이렇게 아바타도 아바타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메타버스 상에서 사용할 때는 제우스처럼 변신을 해서 개인의 욕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비슈누처럼 변신을 해가지고 아바타를 활용하면 훨씬 더 그게 또 선하게 사용될 수도 그러죠. 있겠네요. 우리 아바타라처럼 비슈누처럼 세상을 구하면 좋겠죠. 네. 근데 지금 뭐 불꽃 뭐 무슨 그래서 그 아이들
성착취도 하고 네. 그게 사회적 문제인데 네. 조금 이따 설명드린 네. 제우스의 개인의 욕망, 좀 그런 개인의 욕망은 하지 안 말아야 좋은- 된다. 그러니까 물론 제우스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역할도 했다. 구태여 얘기하면 그래 변신은 그렇게 했다는데 이야기 들어보시면 네. 아 제우스 진짜 최고의 바람둥이네. 아, 그쵸. 해를 찾을 거예요. 네. 그 바람둥이가 제우스가 불륜이죠. 네. 불륜의 결과 태어난 아이들이 또 어떻게 인생 그쵸. 행로 그걸 보시면 우리 아. 카오스 편에서 말씀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네. 수많은 형제들 죽이고 가두고 그러니까요. 하는 일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제우스가 그 세상을 평정하는데 여기서는 제우스 다른 역할입니다. 신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여자들이 또 좀 불쌍하죠. 거기 또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좀 불쌍한 아이들이 많이 네.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도의 비슈누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변신을 하는 것이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우스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직 아니죠? 제우스를 네, 한번 넘어왔네요. 말씀드릴까요? 저기 보면 비슈누는 네. 좀 이렇게 해서 인도 신화를 좀 편들고 그리스 신화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변신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비슈누는 세계를 구하는데 애를 썼고 제우스는 애정행각, 유명하죠. 여성 스토리 많죠. 편력 이제 그런 얘기라 절대 그리스 신화가 인도 신화보다 뭐 타락했다 그런 거 아니고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대면 변신만이 이제 오늘 네. 주제가 되니까 키워드니까 그래서 그 다나의 공주는요 아버지가 손자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 얘기를 들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나의 공주가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네. 남자가 헐밤 자면 애가 생기잖아요. 그 손자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 그 다나의 공주 아버지 왕이죠. 왕이 다나의 공주를 탑에 가둬버려요. 남자를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래야 자기 목숨은 손자가 안 뺏어, 손자가 안 태어날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에서 참 불행히도 아버지에 의해서 이 다나의 공주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다나의 공주인데요. 네. 이제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다나의 공주를 보고 욕망을 느껴요. 제우스가. 네. 근데 어떻게 이 탑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죠. 근데 희한하게 황금 소나기로 변신해요. 그 소나기로 이 다나의 공주 온몸을 적셔요. 비가 적셔요. 현대판 수정, 그러니까 수정이 되는 거죠. 지붕이 없었나? 일종의 섹스예요. 일종의 섹스인데 네. 글쎄요 이게 과학으로 가능할지. 하여튼 이게 빗물로 그 제우스가 빗물이 됐으니까 그런 결국에서 이 다나에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네. 임신해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를 비과학적인 얘기를 신하니까. 싫어하니까 신들은 신하니까.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태어난 애가 바로 그 유명한 페르세우스 신입니다. 진짜 영웅입니다. 그 메두사 아시죠? 네. 그 아주 괴물같이 생긴 여자 네. 그 메두사가 거울 쳐다보고 하는 그 이상한 그 메두사를 죽인 그 영웅이 바로 페르세우입니다. 그 거울을 다나의 쳐다보고 공주의 네, 아들이었구나. 네.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네. 불륜의 아이들이지만 어떤 애들은 훌륭한 영웅이 되고 네. 어떤 애들은 괴롭고 이제 그쪽에가 나는데 다 이렇게 그 제우스가 인간하고 불륜 안 했으면 이런 영웅들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변신이 좀 그렇죠. 불륜이 조금 이렇게 옹호가 된가 변명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도 여기서도 일부러 소나기가 아니라 황금 소나기로 황금 변신했기 소나기. 때문에 다나이가 와 황금이 내린다. 예, 이거 그림 그래가지고 보시면요, 이 개인의- 그림에 네. 이 기둥에 막 쏟아진 게 반짝반짝 네, 네. 다이아몬드 금싸라기가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제 그림이.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다나이가 맞은 것 같아. 지붕이 있었을 거잖아요. 비는 피했을 텐데 황금 소나기를 황금 해서 소나기니까 다나이가 맞았을 맞을 것 거다. 같아. 그것도 돈- 욕심이지. 미인도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보물 앞에서는 두 발.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레다 이제 왕비. 진짜 또 이렇게 불륜의 결과로 아주 그리스 신화 역사를 바꾼 사건이 생깁니다. 네, 레다 왕비는 스파르타 왕비인데요. 네, 그 레다 왕비 강에서 목욕하는 걸 보고 목욕하는 걸 훔쳐보고 제우스가 또 성욕을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이 여자를 자기 걸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랬다 해서 그 레다 왕비의 백조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백조로 변신해요. 새로 백조로 변신해서 레다 왕조하고 섹스를 합니다. 아 정말 신화는 상상력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결국 와, 여기서 테제우스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헬레나라고 당대 최고의 미인 그리스 신화의 모든 그 전쟁의 시발점이 된 헬레나. 이 헬레나를 놓고 남들이 막 싸우잖아요. 네. 그 헬레나가 이 레다 왕비하고 제우스 신의 사이에 태어난 헬레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테세우스가 12살 때
헬레나의 12살 헬레나에 반해가지고 연애를 한번 해가지고 스파르타 아테네 전쟁이 나는데 이건 조그만 전쟁, 진짜 전쟁은 파리스 왕자입니다. 파리스 왕자 여러분 그 스시나 보시면 목동으로 자라잖아요. 아버지 왕이 버리잖아요. 네, 네. 자기 죽일 거라 생각해서. 네, 네. 근데 그 파리스 왕자가 커서 이제 저기 트로이의 왕자가 되는데 네. 이 파리스 왕자가 스파르타를 가서 딱 첫눈에 양쪽이 서로가 눈이 맞아버려요. 헬레네하고 네. 파리스 왕자 눈이 맞아버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헬레나가 도망쳐요. 자기 나라를 버리고 스파르타를 버리고 트로이로 도망쳐와요. 그러니까 헬레나 남편 트로이 왕이 성질이 나가지고 군사를 끌고 트로이를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에 9년간 전쟁이 일어나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불륜 때문에. 그 불륜이 불륜. 와. 그 제우스의 불륜으로 태어난 헬레나가 또 파리스 왕자가 불륜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여러분 트로이 전쟁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마지막에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에서 결국에 이거 초등학교 때 영화 트로이 그렇죠. 전쟁 엄청 영화 많이 봤는데 결국은 사랑 싸움이었네요. 그러니까 불륜이 두 번 일어나요. 제우스가 레다 왕비와 불륜이죠. 그렇죠. 그 헬레나가 또 파리스 왕자 불륜.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얘기를 못 하니까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로이 목마 얘기를 해도 네. 이 불륜 얘기들을 안 해요. 몰라요. 제일 불륜의 그 헬레나 그 트로이 전쟁 시발점은 뭐죠? 백조로 변해가지고 간통한 게 트로이 전쟁 시발점인데 그런 얘기 교육상 안 좋으니까 안 하는 아이들이 몰라요. 목마에 대한 어떤 그걸 비유해서 다른 걸로 활용은 하지만 그 시발점에 대해서 본질에 아무도 얘기 안 대해서는 해요. 아이들한테 저도 초등학생들 어떻게 가르쳐요? 영화 엄청 봤어요. 저 트로이 그러니까 전쟁. 그런데 처음 들으니까 설마 백조로 변해서 나는 네. 애? 그러니까 그게 결국 헬레나가 안 태어났으면 사람들의 트로이 전쟁이 안 생기잖아요. 의사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게 있죠. 네. 그러니까 재밌어요. 네. 그다음 이제 에우로페 공주. 에우로페 공주도 아주 이제 미인이라 네. 제우스가 어떻게 되냐면 황소, 하얀 황소로 변해요. 황소에 올라타게예요. 타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네. 크레타 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유명 크레타 섬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크레타 섬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죠? 그 미노스. 네. 그러니까 미노스가 바로 황소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죠. 미노스 왕 하면 미노타우로스하고 계속 하는데 그 처음에 미노스 태어나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사실은 제우스 아들이고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가지고 에로파 공주와 간통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리스 신화의 주요한 인물들이 다 제우스의 간통의 소산들이. 그럼 저도 잠깐 하나 얘기를 하면요. 제가 그 에코에 대한 스토리는 알거든요. 네, 네. 제우스가 매일 내려가서 헤라가 와이프잖아요. 아, 와이프 그렇죠. 몰래 맨날 내려가니까 그거에 대한 알리바이를 가지기 위해서 에코한테 너 헤라한테 계속 말 시켜. 나 나가서 놀다 오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정말 모르게 살짝 나갔다 놀고 들어왔는데 헤라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 못 건드니까 에코한테 너에게 벌을 내겠어. 너가 제우스랑 한패야. 근데 너는 무조건 남이 하는 말만 계속 따라해. 그래갖고 이제 에코 메아리가 됐다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나르시수스 사랑해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파생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에코가 그 알리바이를 위해서 헤라랑 막 수다 떠는 동안 같이 막 얘기를 하는 동안에 내려가서 이렇게 다나이를 만났고 레다를 만났고 에우로페를 만난 거네요. 상상력이고 보통 네. 우리 가드는 상상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초월한 변신 이제 진짜 알크메데. 이 불륜의 비극 네. 여기 이제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게 그 테베라는 나라의 왕비 알크메네하고 또 간통을 해요. 네. 이제 테베 왕이 전쟁터에 나가고 그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테베 왕국에 왕비밖에 없었는데 그 테베 왕비가 제우스를 본체만 채했어요. 네. 아주 꼴러보기 싫다고 시켜요. 네. 당신 같은 남자는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지가 아무리 신중의 왕이라도 이 알케메네 왕비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교묘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알케메네 남편으로 변신해요. 오. 그러니까 테베 왕비도 남편이 침실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야지. 남편은 어떻게 해? 알고 봤더니 제우스 그 친구예요. 제우스가 왕비 남편으로 변신해서 하룻밤을 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극이 이제 시작돼. 비극이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나의 최고 영웅이 누구죠?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간통의 결과로. 그런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헤라가 질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를 헤라클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실패해요. 나중에 헤라클 큰 뒤에 광인 미치게 만들어요. 헤라클레스 자기도 모르게 미쳐가지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이 셋을 죽여요. 정말 헤라클레스 운명은 정말 비참해요. 우리가 아주 좋은 쪽만 기억하는데 그 과거를 보면 정말 불행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정신을 차리고 신탁을 구해라고 신탁이 나와요. 네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2가지 과제를 줄 테니까 그걸 해결해라. 네. 그래서 우리 기억하는 건 그 12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영웅적인 모습의 헤라클레스만 기억을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나면 헤라클레스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부분은 별로 소개가 안 되는데 사실 상처 많은 아이였네요. 비극적인 삶을 산.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그 12가지 과제를 한 이유가 자기가 아내와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업보로 그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데 헤라클레스 영웅전 보면 자꾸 앞에 그 부분은 네. 설명이 안 되고 12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네. 그게 자꾸 나오는 이렇게 바로 헤라클레스도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나 소생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요정 이호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제 바람 핀 경우 다른데 이건 이호가 좋아했어요. 요정이어서 제우스 사랑해가지고. 네. 근데 제우스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서 또 헤라가 또 네. 방해를 놓으니까 네. 이호를 송아지로 거꾸로 그동안은 제우스가 변신한 이제는 이호를 송아지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이호라는 걸 알아요, 헤라가. 그래서 등해라고 그 파리처럼 생긴 그 아주 독한 그 등해를 저기 한 마리를 보내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등해가 계속 송아지 그 꼬리 부분에 자꾸 달라드니까 자 꼬리로 쫓아내도 안 쫓겨. 그 하도 등해가 귀찮게 하니까 요정 이호가 결국 바다 고향으로 도망가는데 그 건너간 바다가 오늘날 그 지중해에 있는 바다 이름 하나입니다. 이오니아 바다란 뜻이 바로 이호. 이호가 건너갔다. 이제 그런 또 재밌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제우스는 인간을 탐해서 많은 사람들과 불륜했는데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변신을 했고 거기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좀 힘든 삶을 사는 것 이런 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우스가 완전히 최고의 바람둥이긴 한데 사랑이 많은 거고 또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은 번식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그 다음에 인간과의 번식을 통해서 번식이라는 표현이 너무 동물적이긴 하지만 그 자식들이 또 역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화를 만든 사람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도 보면은 가장 큰 건 어쨌든 모든 동물들은 이 지구상의 동물들은 번식이 키워든 거니까 그 나보다 더 강한 내 후손을 만들고 싶은 번식이 제우스의 이런 심리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가드나가 제우스 그걸 편드니까 듣기가 좋구만요. 비난을 하지 않고. 아니 뭐 그걸로 인해서 히스토리가 역사가 형성되고 그렇죠. 있는 그래서 신화가 거니까 성립이 진화가 안 되고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 계속 근데 이제 이게 그때요. 스토리가 바람 안 피우고 네. 신이니까 인간을 만들면 되잖아요. 자기 자식도 만들면 돼요. 근데 그러면 신화가 몇 가지가 없잖아요. 그럼요. 양이 있으면 또 의미 있어야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반드시 제우스가 무슨 바람 피웠다고 나쁜 남봉꾼이라고 볼 일은 아니다. 네, 그런 네, 말씀인데 그렇죠.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백이 있으면 흙이 있고 흙이 있으면 백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게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색깔들이 나오는 네, 게 아닐까 맞는 싶어요. 네. 이걸 뭐 이분법의 논리로 할 건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재밌어요. 투명 인간 그러면 변신의 방법이 네. 제우스는 보이는 다른 아까 거. 뷰슈는 10가지 네, 뭐 사람, 동물로 했는데 또 제우스는 이제 동물로 했는데 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변신의 목적만 달성하려면 아예 자기가 남들 안 보여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투명 인간이 되면 되죠. 그제 정말 100% 완벽한 변신이에요. 근데 투명 인간의 이제 또 얘기가 특히 과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먼저 그 좀 고대 얘기로 돌아가면 네, 그 유명한 플라톤의 네. 국가에 나오는 얘기가 기게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리디아 왕의 시중들의 양치기인데 네. 어느 날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지는데 땅 지하로 내려갔더니 큰 동물이 하나 죽어 있어요. 근데 그 동물의 손가락에 금가락지가 있어요. 금반지가. 네. 그걸 발견합니다. 그 금반지를 가지고 땅에 올라와서 안쪽으로 돌리면 자기가 안 보이게 되고 바깥쪽으로 돌리면 보이는 결국 자유자재로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기계에서의 황금 반지. 그럼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투명 인간이 되는 반지가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 되냐?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이 양치기에 불과한 친구가
궁에 들어가서 왕비를 겁탈해요. 안 보이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겁탈해요. 그리고 왕비 겁탈하는 왕비하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왕을 죽여요. 그리고 마침내 리의 왕국을 지배해서 왕이 돼버려요. 그 투명 인간이 돼서 그 황금 반지 하나로 온 세상을 손에 넣는 얘기가 네. 이 기계스의 반지 플라톤에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점잖은 철학자 이 얘기 나오니까 네. 이게 하나 전설이고 이제 그런데 그게 과학 쪽에서도 관심사가 안 될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 어디 연세대 교수인가 어느 분이 이제 투명 그 망토 그 옷을 입으면 투명 망토 이것도 지금 개발한다고 신문에 나온 바로 이제 그런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 변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이제 이런 일인데 그걸 제일 처음 이야기한 과학자가 누구냐? 과학 소설가 뭐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 H.G. 웰스죠. 오 그래요? 그 반지의 제왕도 이걸로 가지고 만들었나요? 그 이제 한참 뒤고 어. H.G. 웰스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정말 유명하죠. 뭐 해저 이만림 뭐 어디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현대 문명의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H.G. 웰스거든요. 그분이 1897년에 쓴 책이 소설책이 투명인간. 네. 이 투명인간을 누가 만드냐? 과학자. 과학자가 스스로 투명인간이 돼요. 이제 그 얘기를 다룬 소설이 이제 투명인간인데 어떻게 했겠어요? 과학자가 투명인간이 돼서 이 소설에서 보면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군중들이 와서 때려 죽여요. 이 과학. 그래서 결국 죽는 순간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게 이제 투명인간인데요. 그건 이제 그런 소설도 소설이지만 이게 영화 소재로 이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2000년에 나온 영화가 할로우맨. 네.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할로우맨으로 소개되는데 저는 영어 발음을 그대로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속이 빈 사람으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글을 더 아껴야 할 텐데 모든 영화 제목이 영어 발음 그대로 해요. 그래서 뜻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할로우맨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영화 그 본래 속이 빈 사람이라 속이 텅텅 빈 사람 그래서 시적인데요 제목이 아주. 네, 과학자 스스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속이 비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과학자도 스스로가 이 주인공 할로우맨 영화의 주인공도 스스로 과학자가 또 투명 인간이 돼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해졌어요. 일단 A를 겁탈해요. 그 친구를 죽여요. 망나니로. 그러니까 기계수 반지의 투명 인간도 왕비 겁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H.G. 웰스의 투명 인간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또 속이 빈 사람 할로윈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 이런 이제 주류인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그 본성 중에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는데 인간은 신과 동물의 사이인데 저는 그래요. 동물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신은 멀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에 가까운 인간의 본성을 이런 투명 인간을 통해서 소개한 게 아닌가. 결론은 그래도 해피엔딩이지 않을까요? 그 망토를 또 착한 이제 사람이 그게 가지고서. 나타나면 좋은 일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반지의 제왕이 똑같네요. 프로도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보이고 왼쪽. 아, 그거 그럼 기계수 반지 제가 반지 제왕 네. 영화를 안 봤는데 네. 아마 기계수 반지를 흉내냈겠죠. 네, 그 그대로 갖다 작가가 요거를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그걸 그렇게 만들었네요. 봐야겠죠. 그 우리 가드너님은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되신다면은 뭘 하고 싶냐? 지금 이렇게 예대인을 찾아가지고 싶으세요? 저는 종교도 제대로 안 믿고 하는데 네. 어렸을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하고 6살 때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고생 살아 저는 그래요. 지금도 좀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어요. 투명인간이 되면 저 돈 많은 사람들 가서 뺏어서. 돈 뺏어다가 네. 막 갖다 주고 싶어요. 제 꿈이에요. 지금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집도 없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사람이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또 이렇게 물 보면은 또 거기서 어떤 욕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네. 살아볼수록 남을 도와주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종교를 안 믿는데. 그 이상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많은 분들이 특히 공짜 자산 공개할 때 몇백씩 있는데 그 갖고 죽을 때 갖고 갈 수도 없는 돈인데 좀 네. 빨리 사요. 환원하지.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좀 기부, 배려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특히 이제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돈 많은 분, 가르신 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했으면 네. 좋겠다 하는 거예요. 개지 소망이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네. 수빈이가 만들어 주세요. 아, 제가 할 뭐 테니까. 저기 누가 망토 만들고 있다고 망토 하니까.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면은 우리 얼굴을 통째로 맞바꾸는
바꾼다라는 이 페이스 오프 영화 있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 영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는 왜 페이스 오프라는 페이스 오프라고 왜 그 영어 발음을 미떡듯이 쓰는 거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해서 얼굴 맞바꾸기로 해요. 이거 외국 영화니까. 아니 외국 영화인데 왜 그래? 그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는 그렇게 쓰면 출판사가 막 고쳐요. 못 알아본다고. 이 신화책에서 어떻게 쓰는 페이스 오프는 얼굴을 바꾸는 건데요. 이것도 변신한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은 네. 미국 FIB 요원하고 테러범이 서로 앞면을 바꾸는 수술을 해가지고 그걸 마지막 점에는 서로 총을 쏘는데 결국 자기 얼굴에 총을 쏜다는 얘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뭐 안면 이식이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가능한 얘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게 안면 이식한 그 사례가 발생했어요. 네. 언제 발생했냐면 영화가 1997년에 나왔습니다만은 인류 최초로 안면을 이렇게 바꿔치기 한 수술은 2005년 11월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38세 여성이 네. 개한테 물려가지고 코, 입술, 턱이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자가 얼굴을 어떻게 해야 하잖아요. 성형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도 하기, 입술이 깨지고 있으니까 말도 잘못하고 밥도 잘못 먹으니까 결국에 얼굴을 특히 코하고 입을 바꾸자. 그래서 뇌사자가 이제 이를 등장하는데 뇌사자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니까 그 뇌사자의 얼굴, 코, 입 부분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바꿔치기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결국 그 여자분은 다른 사람 얼굴로 지금 살아 있는 건데요. 그 안면 이식 수술 5시간. 그 제가 그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5시간 동안 어떻게 수술했을까를 쭉 6단계로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그 뇌사자가 얼굴을 기증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증한 사람과 안면 이식을 받을 사람 얼굴 양쪽에 정맥과 동맥을 한두씩 연결한답니다. 그러니까 참한 영화 장면 같은데 한번 쭉 보세요. 두 번째, 그 뇌사자 얼굴에서 코와 입술 등 피부를 분리시킨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말초신경을 분리시키고, 네 번째, 이식자 얼굴에다가 그 피부를 옮긴 다음에 혈관을 연결시킨다 그래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코와 입 이식 조직을 봉합실로 꿰매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 시간 피부를 이제 봉합해야 하니까. 그리고 흉터를 많이 줄이는 수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원래 얼굴과 안 돼서 완전히 바뀐 그렇게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제가 쭉 수술한 그 과정을 지금 쭉 간단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건 과학입니다. 현실입니다. 즉 있었던 5시간 그쵸. 동안 수술했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있었던 거야. 뭐 프랑켄슈타인부터 해서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이건 이제 실제 사례가 실제 사례가 2005년도에 있었다는 이렇게 거죠. 시작이 네.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선은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바꾼다라고. 근데 이거는 제가 했는데요. 이걸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무시무시하고 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과학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변신의 하이라이트는 얼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바꾸죠? 나무 머리를 갖다 자기 머리로 교환하는 거죠. 그걸 영어로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신들의 피가 우리한테 흐르고 있나 봐요. 계속 우리도 변신하고 싶은 욕망을 네, 우리가 물려받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방송국에 뭐 복면가왕 같은 것도 얼굴 가리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머리 이식은 영어로 헤드 트랜스플랜트 네. 잘 보세요. 헤드 머리를 트랜스플랜트 심어요 딴 데다가. 그래서 그러면 이 머리를 바꾼 사례를 동물 경우와 사람 경우로 따로따로 단계별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동물을 이제 머리 이식을 한 사례가 성공 사례가 뭐 성공이라고 그럴까요? 실험한 사례가 한 3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한가하다 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어려운 불가능에 도전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머리 이식인데요. 1908년이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00년이 넘어요. 네. 그래서 100년 전에 러시아 과학자가 머리 이식에 도전했어요. 찰스 거슬이잖아 아주. 이걸로 이 사람 역사에 남죠. 최초의 시도니까 잡종개 머리를 좀 더 큰 개의 목에다 접합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는 머리가 2개 달린 개. 머리가 2개 달린 개. 나무 머리를 가져왔으니까. 그런 개가 1908년에 생겼어요. 곧장 죽어버렸죠. 그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물 머리 이식으로 생존한 사례가 생겼어요. 1954년 러시아 과학자입니다. 블라디미르 데미코프 이분도 아주 이걸로 유명한 분인데 이번에는 상체 전체 그러니까 머리 상체 전체를 그 다른 개의 목에다 붙였어요. 그 상체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도 다 따라가는 거죠. 목만 따라가는 그러니까 다리가 몇 개 되겠어요? 목은 2개에 앞다리가 4개 달리게. 그러니까 상체로 옮겨왔으니까 목만 옮겨. 이렇게 해서 앞다리가 4개, 뒷다리, 목 2개. 정말 영어로 그로테스크한 그런 이제 잡종 개가 생기는데 놀랍게도 이런 개가 살았어요. 얼마? 무려 29일간은 살았었어요. 이제 기적 같은 일이죠. 곧장 죽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살았고 이제 진짜 유명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 분야 세계 최고 로버트 화이트입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인데 1970년에 그 붉은 털 원숭이 그러니까 이제 포유류죠. 네. 포유류 머리 위에다가 세상에 새 머리를 이식해 새. 그 포유류와 조류를 이식한 거예요. 합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수술 끝나고 무려 8일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머리 이식은 어쨌든 가능하지 않겠느냐. 잘만 하면 오래 살지 않겠냐는 가능성이 이제 보인 거죠. 아마 이거를 하시는 과학자분들은 단순하게 다른 걸 접합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 신경계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다 될 수 있는지 그걸 찾고 싶어서 생명 연장 그러면 그게 우리 인간에게도 또 생명 연장이 또 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동물을 하고, 가지고 했지만 예, 이거는 그렇기도 또 하고 그래도 동물도 생명인데 그렇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머리 이식이 필요한 인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컨대 뭐 하반신이 없어졌다든가 그런 사람 이제 그런 불행한 사람들 위해서는 네.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 머리 이식이 이 동물에서는 사람으로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 로버트 화이트 네. 로버트 화이트가 이제 바로 이 분야에도 세계적인 인물이고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미 네. 이 머리 바뀐 사람 얘기를 했어요. 5세기 초에 그 유명력이라고 귀신 나온 얘기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데 이제 그건 이제 전설이 있다고 치고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화이트가 그 아까 그 붉은 털 원숭이 머리에다가 새를 이식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사람 머리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7단계 그 수술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이것도 이제 참 뭐랄까 설명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일이 과학의 하나니까 하는데 하여튼 머리 이식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 사람끼리 첫째 어떻게 하겠죠? 머리 주는 사람하고 머리 받는 사람 마취를 시켜야겠죠. 모든 우리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수술할 때 하는 게 마취니까. 그 다음에 목을 잘라요. 두 사람 목을. 좀 이게 설명이 좀 잔인합니다만 목을 자른 뒤에 조직 근육을 분리하고 뭐 다 관련된 핏줄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라냈을 때 뇌가 산소가 안 가면 뇌가 죽어버려요. 그 뇌에다가 사람 몸뚱이 잘렸는데 그 뇌가 산소를 받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가 굳질 않으니까 그래서 약을 이제 약물에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목이 지탱해진 척추 등골이니까 그 등골 뼈에서 뼈를 빼내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꺼냈으니까 양쪽 머리가 절단이 됐잖아요. 한 사람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머리를 절단해가지고 이미 절단된 목에다 갖다 붙여요. 이제 이러면 이제 머리 이식 수술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차례대로 머리뿐이 아니라 관련된 근육, 조직을 합치면 뭐 그거는 이제 너무 과학적인 꿈 같은 얘기인데 머리 이식 수술이 완료됐는데 이거 의사분들이 들으면 왜 저따위 수술해? 의사분들이 아마 흥분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유명한 로버트 화이트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머리 이식의 과정인데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났으면 뭐 구태여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근데 이걸 실행에 옮긴 진짜로 사람 머리 이식하는 의사가 등장을 했어요. 1964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쯤 되겠어요? 60이 아직 안 됐는데 이탈리아의 세르조 카나베로 이분은 이걸 아주 유명해졌어요.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 됐는데 이걸 수술해서 그 사람이 학술지에 발표했어요. 그 머리 시간 사람 머리 진짜 내용을. 그러니까 그냥 뭐 잡지에 나오기나 국제 학술지를 통과된 논문인데요. 2015년에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화이트와 그 비슷한 절차에 따라서 머리 이식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2017년에 11월에 그 시체 물론 시신인데 시신 2개를 갖다가 머리를 바꿔친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그래도 과학적으로는 이제 그 아까 화이트가 그 제안한 방법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래서 이미 과학적으로는 머리 이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인간의 욕망은 끔찍한 이제 결론인데요. 결국은 제우스와 신들 때문에 이런 욕망을 계속 가지나 보네요. 끊임없이 뭔가를 변신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럼 사람들이 누가 머리 이식을 왜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많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윤리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뭐 생명 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의미는 있겠지만 이건 참 그래서 얘기가 이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머리 이식은 현재 철학자들한테 그 주요 논제. 네, 그쵸. 철학자들은 이런 걸 찾아서 이론을 만들고 그러고 생명윤리의 문제. 물론 생명윤리는 법에 의해서 아마 생명윤리법에서 이런 걸 금지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왜 구태여 이런 걸 하느냐? 구태여 이제 그 머리 이식 사람을 찾아보자면 첫째로 목 아래쪽이 마비된 사람들, 목 아래가 마비된 사람들은 이제 머리 이식을 해서 새로운 건강한 아래 부분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기 머리를 가지고 밑에는 다른 건강. 왜냐하면 글쎄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심장 속에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데 과학적으로는 심장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마음은 뇌에 있기 때문에 뇌만 이렇게 멀쩡하면 밑에 부분이 바꿔된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 활동과 생명 연장이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구태여. 이거는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기엔 너무도 그래서 네. 저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화이트나 카나비로는 당사자들이니까 네. 자기들은 네. 내 사자 뇌인데 어차피 그런 뇌인데 몸이 머리인데 네. 무슨 생명력 문제인데 이거는 저는 이런 문제까지도 철학의 논제가 돼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만 말씀 같습니다만 머리 이식을 했을 때 그 전과 그 다음에 사람이 동일인일까? 저는 단연코 동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머리만 아래만 바뀌었으니까 머리가 그대로 가면 머리는 사람만 와서 똑같다고 하는 네.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철학적인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아래 왜 그러냐 몸뚱이에도 저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몸뚱이에도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요새 말하는 인바디드 마인드에서 신체화된 마음 이론인데요. 우리 몸에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까지 바뀌어 버리면 그건 뭐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오늘 우리가 변신, 우리 이제 카펜터님께서 신화부터 시작을 해서 제우스의 변신, 비슈누의 변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과학적으로 인간들이 변신하고 싶은 어떤 그런 뭐 머리나 이런 이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뭐 감히 얘기하자면 사실 외형의 변신보다 지금 시대가 외형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너무 다양화되면서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냥 가면. 근데 보여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변신을 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아는 또 지인분도 일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 접하다 보면은 나의 정체성이 하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매일매일 자기를 해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표정 그거를 훈련한다고 하는데 이 변신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외형보다 더 큰 변신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 그게 바로 이제 아바타죠. 네. 자기 분신. 네, 그러니까 아바타. 분신이라는 건 나와 똑같은 뭔가 똑같다고. 형체가 네. 있는 건데 또 모형의 나를 내 또 안에서 다른- 많은 나를 얼굴은 나지만 그런 페르소나 변신을 하고 있는 시대에 하루에 있다라고 한 느낍니다. 수십 번 변신하지 않으세요?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해요. 저도 수십 번 변신해요. 네. 집사람 만났을 때, 네. 친구 만났을 때, 네. 우리 가드님한테 네. 자꾸 처음에는 그걸 못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진화를 하면서 이 부분은 하나로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꼰대가 되겠구나. 건데 네, 좀 약간 결론은 좀 다른 데로 갔지만 어쨌든 변신의 하도록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에피소드 4의 변신으로 시작하고요. 이제 남은 3회가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오늘과 내일 그래서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4차 혁명, 5차 혁명까지 우리 훌륭하신 두 분을 또 모시고 이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조경이 있는 세계정원 조경희 가드너. 신화 북토크의 네. 이인식 카펜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